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의 고대 국가와 전기 가야 연맹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삼국시대 중반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 순으로 보겠습니다. 교과서 33페이지 고구려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여러 왕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국천왕 다음에 산산왕부터 문자왕까지 볼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한 왕은 미천왕, 고구원왕, 서수리왕, 강개토대왕,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미천왕 때 313년에 낭랑을 통합함으로써 중국 세력을 한반도 지역에 몰아내고 대동강 교육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점점 넓어져 온 가운데 하지만 백제 근초고왕이 공격으로 평양성에 있던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결국 위기에 빠지게 되죠. 고구려는 이 왕이 죽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그의 아들인 소수리왕 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부를 공고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합니다. 첫 번째가 불교 수용, 두 번째가 태학 설립, 세 번째가 율령 반포를 통해 불교를 통한 사상 통합, 태학 설립을 통한 인재 육성, 율령 반포를 통한 체정비를 이루어 갑니다. 네, 소수리왕 때 불교공인 율령 반포, 태학 설립으로 이제 고구려가 내부 정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의 조카였던 강개토대왕 때 엄청나게 영토가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의 후연이나 거란, 숙신, 동부여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백제의 복수라고 해서 한성 이북이었던 한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고 일본과 가야의 공격 때문에 힘들었던 백제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개토왕 직접 간 건 아니고요. 군사를 보내어서 신라를 도와주고 신라 속국 대우를 하게 되죠. 그 대신 이제 금강가야는 한 532년도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금강가야의 힘이 약해지죠. 전기가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강해되죠. 그래서 이제 신라 지역의 그 증거로서 하나의 유적이 남아 있는데 유물이 남아 있는데 바로 호명 그릇입니다. 을면년 415년 국강상 강개토 지토대왕 호십이라는 그릇인데 경주의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발견되었죠. 이런 무덤들은 대부분 권력자나 왕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릇이 무덤에 묻혔다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33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호명 그릇은 강보구 우리나라 사람이 발굴조사한 최초의 고문인 경주 호분 총에서 발굴되어 출토되었다. 그릇 밑바닥에 새겨진 을면현 국강상 강개토 지호태왕 호십이란 글씨를 통해 강개토 대왕을 위해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그릇이 신라 고분에 출토됨으로 보아 당시 신라와 고구려 관계가 교류했음을 추적된다. 그래서 내무랑 이후에 고구려군이 들어오고 나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그를 알 수 있는 유물인 거죠. 강개토대왕은 그래서 묘동 만주를 정복했죠. 특히 후연을 격파해서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만주 지역을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한강 이부 백제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하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한강 이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낙동하류로 군사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고 외와 가야를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독자지 연호, 영락을 사용합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원래 중국의 이 압박으로 이제 중국 연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대다 알려주는 건데 어느 황제의 시기다 알려주는 건데 그만큼 중국의 압박을 벗어날 정도만큼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즐거워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동아시아 패권을 지는 여러 유적들이 엄청나게 이 색깔 보이죠. 국내성 유적이 많습니다. 특히 태왕릉이나 장군총 무덤이 있는데 거대한 무덤이 있는데 이런 무덤을 추정해 볼 때 태왕릉은 조금 무너져 내렸죠. 원래 있을 건데 태왕릉은 강개토대왕 무덤이 아니겠는가? 장군총은 장성의 무덤이 아닌 거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강개토 대왕릉비가 있습니다. 높이만 6m고요. 무게가 40톤에 이르는 1775조의 가량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근처에 못 가게 유리로 경화벽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강개토 대왕의 업적을 쫙 해놨습니다. 강개토 어떤 일 했고
그러면 이 뒤에는 무덤을 누가 관리하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 비석이 태왕릉 근처이기 때문에 태왕릉이 광개토대왕릉이 아니겠느냐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릉비도 있고요. 그 당시 발견된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충주 고구려비, 중원 고구려비라 부르는데 이 비석도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장수왕 때 만들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고 와서 만든 것 같고요. 중주 고구려비는 광개토대왕 때 아니면 장수왕 때로 추정되는데, 그래서 광개토대왕 업적이라면 장수왕 때, 장수왕의 업적이라면 장수왕 다음이 문자왕 때로 추정됩니다. 신라의 간접 지배를 알려주는 느낌이 뭡니까? 왜냐하면 신라를 동족 오랑캐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신라왕과 관료들에게 고구려 관복을 내준다는 걸 볼 때, 고구려 관복을 입는 자체가 뭡니까? 고구려의 문화적 영향,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광개토대왕비 예언비를 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33쪽에 나오는데, 이게 이 부분이 일본이 자기들이 엄청난 강한 세계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뭐 고구려 입장에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구려가 좀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개토대왕비 자체가 광개토대왕을 추모하고 광개토 업적을 과대 포장하는 게 먼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고민해서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락 9년 기해에 백제가 서해를 어기고 외화통함으로 외왕이 평양으로 순서가 내려갔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이북을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점령한 장면이죠. 이때 뭐 외화통해서 뭐 쳐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 배웠듯이 근초고왕 때 고국 원왕이 할아버지가 결국 백제에 죽었기 때문에 복수하러 내려간 거지, 외화통해서 간다는 말은 조금 좀 이상하긴 하죠.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말하기를 외인이 국경에 가득 차 흥을 부서니 노객의 된 백성은 저 왕에게 귀하여 본부를 정한다. 이 뇌물마리간 때 광개토대왕한테 이제 군사를 요청한 장면이죠. 10년의 경자에 보병과 기방 5만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고구려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가므로 뒤를 추격하여 임나가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곧 기순하에 복종함으로 신라병을 두어 지켜야 했다. 신라의 땡송성을 공략하니 왜군은 위축되어 기멸되었다. 가야가 사실은 이 중심인데, 가야 내용은 다 빠져 있고 왜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은 정확한 사실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광개토대왕비가. 그래도 광개토대왕비는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엄청나게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장수왕이나 광개토의 업적으로 추정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신라의 간접 지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입니다. 아버지에 더 이제 나아가 남하 정책을 벌입니다. 이제는 북쪽보다는 남쪽을 위주로 가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해서 평양 천도랍니다. 공개성에서 평양을 옮겨서 남쪽의 지역을 더 쉽게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475년도에 결국 백제의 수도가 함락되고 백제 계로왕이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청 일대를 공략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중원 고구려비가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한반도에는 이제 대제국이 건설되는 거죠.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의 큰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부터는 중원 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고요. 북쪽은 요동 지역과 만주 지역을 거진 전역을 차지할 만큼 강해졌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중국이 북위와 송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거란이나 유엔 등 다른 유목들이 성장한 시기 때문에 중국이 크게 힘을 써지 못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 틈을 외려서 할 수 있었고요. 장수왕 때는 북쪽과 전쟁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많이 유지한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 때는 이제 광개토대왕 때 달리 북쪽보다는 남쪽 위주로 했었기 때문에 신라도 결국 고구려의 적이 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백제 시대입니다. 백제도 34쪽에 35쪽 나오는데 백제는 좀 중요하게 볼 적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백제의 번영 시기, 근초고왕과 침류왕 때의 모습입니다. 자, 교과 35쪽에 보면 태화 4년 칠지도라는 그림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화 4년 땡월 16일 날 병어인데 이날 한낮에 100번이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다. 이 칼은 온갖 젖병을 물리칠 수 있으니
제국의 왕에게 나누어 줄 만하다. 땡땡이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 칼이 없었는데 백제 왕의 치세에 기하게 성음이 생겼으므로 외양의 요청에 의해 만들었으니 후세에게 전하 보여라. 그리고 이 앞면과 뒷면에 보면 글씨가 나오는데 결국 뭡니까? 강철로 만든 칠지도인데 이걸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백제 밑에 있는 제국 국가에게, 자기보다 낮은 국가들에게 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칠지도는 일본 왕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근초고왕 때 전성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초고왕 업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부자 계승제가 확립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 전에는 근초고왕이 왕전만 해도 조금 여러 이제 왕족들이 섞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음에 왕이 주기 힘들었죠. 근데 근초고왕 때부터 권력이 세면지면서 그게 가능해지고요. 역사처가 편찬됩니다. 서기라는 역사체가 편찬돼서 지금까지도 전해지지 않지만 중국이 백제 역사를 정리했겠죠. 그리고 마한지에 병합되고요. 아까 봤던 고국 원앙을 죽이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는 일로 엄청난 전성기를 가져오죠. 그리고 침략은 뭐 하나밖에 없지만 불교 공인이죠. 불교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는 고국 원앙을 살해하는 평양성 공격, 그리고 남쪽으로는 마한 지역, 그리고 가야 지역, 탐나까지도 한 만큼 하고 침략 때 불교가 수용됩니다. 그래서 백제의 전성기가 바로 근초고왕 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나 전성기였지만 결국 아까 봤듯이 광개토대왕 때부터 위기가 옵니다. 광개토대왕 때 위기가 오기 때문에 결국 고구려 성장이 백제의 위기를 가져오죠. 결국 신라의 비유왕은, 백제의 비유왕은 신라의 눌지 마리깡과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고구려에 저항했었고요. 결국 그 다음 왕 때는 이제 이 고구려가 그 나제 동맹을 깨기 위해서 계로왕을 공격합니다. 그때 장소왕에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유사는 한국사기 보면 장소왕이 계로왕을 죽일 때 어떻게 정했냐? 도림이라는 스님을 보내서 바둑을 계속 두게 하니까 나라 일을 안 보게 되겠죠. 그리고 도림을 너무 좋아해서 계룡왕이 여러 궁궐을 짓고 이러게 된 가운데 그 틈을 타 백제를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성시대에 백제가 몰락하게 되는데요. 결국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한강 이북이 상실되고요. 장소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강묘역이 상실되고요. 문주왕, 제로왕의 아들이었던 문주는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게 되는 신라의 위기, 한성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다시 중흥이 되는데 웅진과 사비시대죠. 문주왕 때부터 무왕까지 여러가지 중흥의 시기죠. 특히 동성왕부터 성왕까지 내용을 깊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공주의 웅진성에 가보면 이렇게 조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남아지는 않는데 공주 지역이죠. 자, 동성왕이 이제 백제 중흥을 외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문주왕도 사실은 이제 왔지만 2년 뒤에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상건왕도 살해당하고요. 결국 동성왕 때 조금 했지만 이제는 결국 신라를 끌어서밖에 없는 거죠. 신라 가야가 군사 동맹을 강화합니다. 소지 마리깐 때 신라와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걸 막아내고요. 그리고 신진세를 동력해서 자기가 아버지 때나 자기 삼촌 때 죽었던 이런 것들을 좀 막으려 했는데 결국 백가의 반란으로 동성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왕 때부터는 좀 권력을 강하게 노력합니다. 무령왕은 공성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무령이 사신을 보내서 이 양나라와 관계를 깊게 하는데, 그래서 백제와 남쪽의 양나라와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양직공도라는 양나라에게 사신을 가는 그림이 그려있어요. 백제 사신도의 국사가 남아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격파하고 여러 가지 22담로 설치했다는 내용이 양직공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 무령왕은 이제 양나라와의 관계, 특히 남조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턴치하기 위해서 백제 무령왕 자체도 중국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의 문화를 받아서 무덤 양식도 벽돌로 만든 무덤 양식이 그대로 이제 본받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왕이 죽으면 그 앞에다 묘지석을 만드는데 그 묘지석도 중국 양식으로 만듭니다. 부여용, 백제 부여용 때 묘지석인데 그거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공주의 무령왕의 석수, 무덤을 지키는 석수 같은 것도 중국의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조금 더 화려한, 좀 우리가 더 잘 만들겠지만 이런 영향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무료화만 농업 생산량 기반 확대하고요. 지방 통제 강화 중요합니다. 22담로를 만들어서 왕족들을 파견한 거죠. 지방이 이제 다른 이제 귀족들이 밀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가족 아버지 때 죽었고 더 저상에 더 죽었기 때문에 왕족들에게 22담로를 만들었을 때 왕족들을 파견하는 거죠. 가야 지역을 진출하고요. 특히 양나라의 외관계를 강요해서 이 앞에 봤던 여러 가지 문화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성왕입니다. 성왕은 이제 무령의 아들인데 완전한 중흥기를 만들죠. 백불교지는 국호를 남부여로 중과 남조하계로 사비천도, 중앙강제, 지방강제, 일본의 불교자파, 신라와 일시아 한강명, 일시회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업적들을 가지게 됐죠. 첫 번째는 사비를 촌도합니다. 공주에 있던 옹진에 있던 백제 수도를 넓은 지역이 사비에다가 계획도시를 만들어서 옮기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합니다. 우리가 이 고구려의 주몽이 부여에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백제에 섰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뿌리는 부여다. 특히 중요한 게 이 부여기 때문에 남부여랍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쯤에 동부여나 북부여가 멸망하기 때문에 문자왕제나 고구려 멸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이겼다는 정통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부여를 했고요. 행정기구를 22부제로 만들고 행정구역을 5부, 5방제로 만듭니다. 중앙에는 5부를 만들고 지방에는 5방을 만든 거죠. 주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방에다가 전체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요. 이렇게 큰 5개 중심 지역을 만들고요. 그 밑에 무료함 때 만든 22담로가 있겠죠. 그래서 22개. 그 전체 지역을 직접 다스리지 못하고 간접 방식을 통해서 중심 지역의 도시에다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강 하류를 일시탈환합니다. 진흥왕과 연합해서 계로왕 때 뺏겼던 한강을 다시 찾게 됐죠. 그렇지만 그 행복 잠시 진흥왕이 553년도에 배신을 때리면서 한강 하류가 결국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왕은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신라와의 전쟁 중 사망하게 되죠. 554년도에 성왕이 사망하면서 결국 다시 이 중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보면 백제 성왕이 무몸소 무리와 신라 인나이와 병사를 거느리고 고구를 전벽하였다. 한성의 땅을 차지하고 진군하여 평야를 토벌했는데 모두 육건의 땅으로 드디어 옛 땅을 소복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551년도에 결국 성공했는데 결국 이렇게 성공하게 되죠. 그렇지만 고구려가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고구려 신라에게 제의했던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과 함흥평양을 내가 넘길 테니 백제와 이제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그리고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함흥평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라를 배신합니다. 신라가 배신합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한강하루를 급습하여 점령하고 성왕은 대가와 외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공격했지만 결국 간성성에서 554년 성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신라가 553년에 이제 약속했던 땅을 뺏고 결국 거기 성왕이 이걸 복수하기 위해 간성성에 갔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창 왕자 위덕왕 때 그 성왕의 아들 왕인데요.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라 정복을 선봉을 나섭니다. 성왕 아들의 계속된 전쟁이 쉬지 못하고 고생한 걸 위로하고자 직접 보명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섰다. 그런데 이 정보를 입수한 신라는 기습감명에 성왕을 붙잡아 주겠다. 아울러 여창 왕자도 신라군에 포위되었다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성왕과 4명의 자평 그리고 29,600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엄청난 참패를 당했다. 그래서 이렇게 신라가 백제가 다시 위기의 시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다 왕 때 위덕 왕 때 사실은 권력이 약해지고요. 그다음 왕들 계속 약해지다가 결국 무왕 때 다시 권력이 강해졌죠. 우리 마지막 백제 마지막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 때 권력이 강해지지만 그래서 익산에다가 미륵사지를 짓고 불교의 힘으로 한번 이제 새로 익산에다 수도까지 옮기려다가 결국 실패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 미륵사지가 다 없어지고 하나의 이제 미륵사지 탑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2020년쯤에 복원이 끝났습니다. 한 5, 6년 복원했는데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사실은 지어야 되지만 돌이 없어서 남은 돌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만 복원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가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36조 신라입니다. 엄청 오래 달려왔죠.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눌지 마리간부터 지증왕, 법홍왕, 진흥왕을 내용을 보겠습니다. 눌지 마리간 아까 봤듯이 비유왕과 나지 동맹했는데요. 사실은 내물 마리간 사후에 고구려에 포를 갔던 실성 마리간이 즉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물 마리간이 가야 외군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 불렀던 것이 결국
신라가 고구려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이 실성이 계속 자기가 왕이 자기가 이제 포를 가야 어느 정도 권력을 얻는 어느 정도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무령 아들들이 고구려 외로 포로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눌지도 포로 갈 생길 되니까 패자 눌지가 고구려군에 연락해서 실성을 죽이고 이 417년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구려와 같이 이제 하다가 자기도 언젠가는 실성처럼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낮에 동맹을 맺게 되죠. 바로 백제 비유왕과 맺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게 427년도에 장수왕의 평양천도도 영향을 줬었죠. 네, 지종왕 때부터 중앙집권이 이루어집니다. 지종왕은 농업기술반을 확충하는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은 뭐냐? 소로 농사를 짓는 거죠. 소로 농사를 지으면 땅을 좀 깊이 팔 수 있습니다. 깊이 파야 안에 있는 영양분이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소로 농사를 짓는 우경을 장려하게 되고요. 국호와 왕호가 변경됩니다. 사로에서 신라가 되고요. 이제 드디어 마리까지 끝나고 중국식 왕의 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주군을 만드는 정비 제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상국, 지금 울릉도를 복속합니다. 이런 업적들은 여러분 시험에 나면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런 이때 지종왕 때 권력을 좀 알아보면 포항의 냉수리 신라비가 있습니다. 503년도에 만든 비인데 여기 보면 사부지왕, 내지왕이 절거의 인물. 사부지왕은 지종왕 앞에 왕이기 때문에 실성, 내물로 볼 수 있겠죠. 눌지로 볼 수 있겠죠. 누리왕이 했고 둘째 문단에 보면 지도로 갈문왕, 지종왕이 중앙육복 출신 고위관료 7인가 결정했다. 두 왕 결정사항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거리라는 인물 소유 토지 분쟁을 왕이 해결해줬죠. 그래서 이때 보면 지종왕이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관리와의 공동 결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종왕이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권력이 약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법풍왕입니다. 그래서 지종왕 때 법풍왕 진원 가는 과정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법풍왕은 병부, 군사를 지휘하는 병부를 만들고요. 귀족회의도 만들고 율령방포, 공복제적, 독자지 언어를 쓰고 불교 공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병부, 군사 지휘권을 가진 정부에서 가진 하나의 기구를 만들고요. 상대 등 귀족회의를 주최하는 상대 등을 만들고, 그리고 율령, 국가의 법을 만들고요. 불교 공인, 국가의 정치적 사상을 통합하게 해서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연어를 공언, 중국 연어를 쓰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연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금강가야를 병합합니다. 532년도에. 그래서 가야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력이 세지죠. 그런데 아직도 권력이 약합니다. 아까 봤던 지종왕 혼자 결정 못했듯이 울진 봉표리 신라비에 보면 벽풍왕이 나오는데 법홍의 마리까를 매금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공식 왕이라고 썼지만 아직도 마리까 불릴 만큼 초월자 왕의 권위를 확립하지 못하는 분위기죠. 13의 관료들과 그에 대해 사후 처리를 했던 만큼 어느 정도 약하다는 거죠, 권력이. 그러다가 불교 공의를 통해서 법흥왕이 권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불공의를 권력을 높이는데 그때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신하들이 불교 공의를 하지 않으려 하죠. 그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죽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목을 베면 불교를 공할 수 있다. 그래서 법흥왕 이차돈이 짜고 이차돈의 목을 뱁니다. 그때 이차돈 목에서 하얀 피가 확 솟아오르고 이차돈의 목이 확 날아가서 산에 엄청 멀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차돈이 불교 힘으로 뭔가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법흥왕이 불교 공연한 계획이 되고요.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가 이게 나옵니다. 여기 피가 확 쏟아나는 모습이 나와요. 진 피가. 그래서 이제 법흥왕이 불교를 하고 나서는 권력이 셉니다. 울주의 전천리 각석이라는 보면 법흥왕이 불교 공인위에 갔는데 그때 보면 법흥왕이 태왕, 큰 왕이란 거죠. 왕이 각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 통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을 좀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라 결국 이제 더 강해지는 진흥왕 때죠. 바로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진흥왕은 첫 번째 화랑도 여러 가지 이제 귀족들 자제들의 한 단체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고요.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성왕이 했던 한강유역을 뺏고 모든 한강유역을 다 혼자 차지하게 되고요. 대가야 이제 드디어 가야 지역을 모두 진흥왕제하고 함흥평야 일대를 진출하게 되고 중국과 직접 교류를 활발하게 말하게 됩니다.
한강교를 찾아왔는데 진흥이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중국과 직접 교류를 위했던 거죠. 그 전에 중국과 직접 교류하지 못하고 항상 백제나 고구려를 통해 갔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신라는 백제나 고구려의 밑에 나라인가 이렇게 부여를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의 국가로서 성장하려면 중국과 직접 교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무리하면서도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양 지역에 진출했을 때 만든 이제 진흥왕비인데 이때 보면 진흥왕이 교를 내린다,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 명을 내려주고 자기는 오지 않았지만 진흥왕이 직접 단독으로 명을 내릴 만큼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양을 보면 여러 가지 비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라 단양 적성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고구려와의 전쟁을 할 때 단양제 진출했다는 기념으로 진흥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 비를 세웠고요. 그리고 나서 555년도에 한강역을 차지하고 나서 북한 삼배를 만들고, 그리고 이 금강가야를 지배하고, 그리고 비화가야로 창녕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창녕비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전쟁에서 이 윗부분 황경도 지역까지 진출했을 때 이 마오령 황초롱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좀 기억하면 좋고요. 어만큼 이제 신라 영토가 넓어지는 과정이죠. 원래 영토에 몇 배씩 안 늘어나는 거, 2~3배가 늘어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진흥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북한산 진흥왕비와 창녕 진흥왕비, 마온영 순수비, 황초령 진흥왕 순수비. 근데 순수란 말은 뭐냐면 왕이 직접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양 정석민은 직접 가지 않았어요. 그냥 명령만 내린 거고, 신라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는 왕이 직접 가서 이 비석을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석들을 세워서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만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적세에 정리해 보면 그 전에 영일 냉수리비, 포항 냉수리비인데요. 요거는 언제? 지증왕 때, 지증왕 때 만들어졌죠. 그리고 지증왕이 권력이 아직도 연약하다. 그래서 오부 특히 연합해서 결신했다. 7인가 결정했다. 그 다음에 울진 봉평리 바로 뭡니까? 법흥왕 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아직은 조금 아직도 완벽한 권력은 아니다.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도 진출을 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양 적성비, 진흥왕 때 이제 어느 정도 권력이 왕의 황제에 맞먹는 교를 내릴 만큼, 명령을 내릴 만큼 강한 비, 그리고 진흥왕이 만들었던 이 4개 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점점 지배하는 권력의 기념으로 만들게 되는 기들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가야연맹입니다. 가야연맹은 우리가 봤듯이 정기가야는 결국 광개토당 군대 때문에 금강가야가 패배하게 되면서 몰락하고, 이 후기가야의 중심으로 대가야와 알라국이 중심이 됩니다. 특히 대가야 중심이 되죠. 그 대가야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이런 공국 설화까지 만들어져요. 설화가 만들 정도는 그만큼 이제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가야의 김수로와 대가야의 이진 아시와 이런들이 왕들이 둘이 뭐 가족이다 뭐 이런 그만큼 이제 뭐 이런 이제 금강가야의 권력을 빌려서 이런 건국시설도 만들고요, 커다란 무덤도 만들 만큼 권력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알라국은 이렇게 지금 이게 말 갑옷인데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사력도 이제 어느 정도 보장되었던 말칼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가야 연맹이 붕괴됩니다. 금강가를 중심으로 백제 외가 연대해서 고구려 공군을 공격하는 바람에 신라를 공격하는 바람에 고구려 공격으로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상 내륙과 서북으로 소국이 선장하면서 대가야가 주시는 후기 가야 연맹을 바뀌게 됩니다. 연맹의 맹주권이 확립되고요. 호남 동부 지역까지 세력이 확대되고, 중국 남조의 사실 파괴만큼 대가야가 강해집니다. 결국 근데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백제와 신라가 분할되기 시작하고, 결국 법흥왕 때 금강가야,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하면서 결국 가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지도를 보면 530년쯤에 가야를 공격했던 비화가야, 탁순구 금강가야가 결국 법흥왕 때 흡수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백제에게 무령왕 때나 성왕 때 흡수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562년도 대가야 멸망할 쯤에는 나라가 점점 줄어서 신라와 백제에서 끼역이 되고 결국 대가야가 신라에서 멸망하면서 가야가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구려죠. 고구려는 미천왕 때 낙랑군을 통합하죠. 그러다 고구려가 위기에 옵니다. 근초고왕의 공격으로 고구군왕이 전사했죠. 소설이 그래서 첫 번째 불교를 수용합니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교육해 태학선리, 그리고 중앙정비체라는 율령을 반포하게 되죠. 그리고 광개토양 때는 백제 압박에서 한강 이북으로 점령하게 되고요. 낙동강 하류로 진출해서 신라를 구원하고 외와 가야군을 토벌하게 되죠. 토벌하게 되죠. 그리고 독자적 언어인 영락을 사용합니다. 장수왕 때는 동시에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북방을 안정시키고요. 그리고 남하 정책을 통해서 평양으로 천도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475년도에 한강 전체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근초고왕 때는 정복활동, 백제죠. 백제는 근초고왕 때 정복활동에서 나무라 만지역 병합화, 북쪽으로는 평양성을 공격하죠. 그래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죠. 그리고 왕위 부자 계승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강하게 하고요. 역사서를 편찬해서 서기라는 역사체를 편찬했습니다. 침류왕 때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 공인이면 소설원 때 불교 수령, 백제 침류왕 때 불교 공인이 나옵니다. 밑에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 비유왕 때 신라 눌지 마리깡과 뭐라죠?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왕도 이 위기를 평양천도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거고,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인 거죠. 433년입니다. 427년 이후에 430년이죠. 고구려가 한강요를 상실하게 됩니다. 계룡은 사망이 되고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죠. 문정왕 동성왕 때는 아들 아니고 동성왕, 그 다음 부서인 동성왕은 신라와의 결혼 동맹을 통해서 권력을 백제 신라 고구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했었죠. 그렇지만 결국 동성왕은 죽게 되고 동성왕에 대한 무료왕 때 22담로를 통해서 공성왕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지방 반란을 막기 위해서 왕족을 파견해 지방 통제를 강화합니다. 무료왕령이 있죠. 성왕 때는 수도를 사비로 이제 완전히 이제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사비로 바꾸고 국호를 남부요로 바꾸게 됩니다. 통치 조직은 중앙에는 22부제를 만들고요. 행정구역은 지방의 중앙의 5부, 지방에는 5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신라와 협곡의 상관료를 탈환했지만 결국 신라에게 배신당해서 상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성왕도 이때 죽게 됩니다. 자, 내문왕 때 이렇게 오다가 지증왕 때 이제 국호가 신라로 바뀌게 되죠. 앞에 율지와 아리칸도 기억했죠. 나주동맹. 즉 왕의 칭호를 쓰게 되고 전국의 주군을 정비하고요. 그 다음 우경을 장려해서 농사를 생산을 늘리고요. 우상국, 지금 울릉도를 복속하게 됩니다. 법봉왕 때는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불교를 통해서 2차돈의 주공을 팔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율령, 법도 반포하게 되죠. 병부와 상대 등 설치하죠. 군사적 지휘와 귀족들의 회의를 주재한 상대를 설치해서 어느 정도 국왕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연원은 건원을 씁니다. 저 연을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관, 가야를 병합하죠. 532년의 일입니다. 진흥왕 때는 한항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고요.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죠.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한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확대했고요. 그래서 그 증거로서 단양 적선비, 그리고 4대 순수비, 북한산비, 황초록, 마울령, 창녕비. 순수는 직접 갔다 온 거죠. 이건 직접 간 거 아니죠. 직접 가서 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는 가야입니다. 가야는 후기 가야 연맹을 형성했는데 대가야,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중앙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6세기에 신라와 백제에 의해서 약해지고 결국 신라에 통합되고 맙니다. 자, 오늘까지 배운 내용 한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